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채은 앵커가 함께 해주실 건데요. 앵커님 오늘 인사해 주시면서 어떤 내용일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팀쿡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특집처럼 각각 CEO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팀쿡의 이야기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팀쿡이 어디의 CEO인지는 사실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애플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팀쿡의 프로필 한번 보시겠어요? 1960년생이고요. 미국 출생입니다. 애플의 7대 CEO인데 원래는 스티븐 잡스의 권한 대행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CEO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2012년에는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팀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쿡의 생애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더라고요. 196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1982년도에 산업공학으로 오번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또 듀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하면서 산업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경영학적인 지식을 함께 좀 겸비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컴팩이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1998년에 이 팀쿡을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팀쿡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판매 부서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이미 일을 하기도 했었고 또 IBM PC 사업에서 북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애플은 꽤나 영세한 사업체였기 때문에 이 팀쿡이 애플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떤 경위로 가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 사실 그때 그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쿡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팀쿡은 좀 애플에서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잘 받아온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팀쿡이 스티브 잡스 없이 애플을 어떻게 경영하지라는 의문도 많았었는데 팀쿡이 애플에서 근무를 하면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좀 증명해낸 모습이었습니다. 100개에 이르던 부품 공급 회사를 20개 정도로 줄여버렸고요. 정말 획기적으로 축소를 시킨 것이죠. 또 생산 공장도 가깝게 배치를 해서 운영 비용, 유통 비용도 줄였습니다. 또 재고를 기존의 70일 정도에서 열흘로 낮추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재고 비용 줄일 수가 있었겠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또 경영 효율화를 이뤄냈거든요. 애플의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는 발판이 이때 팀쿡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점점 팀쿡을 믿게 되었는데 이 기반에는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잡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처럼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팀쿡은 경영 능력 측면에서 애플을 좀 독보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려준 기업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스가 죽은 이후에 세계에서 기업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도 바로 이 팀쿡이었습니다. 주가까지도 살펴보면 잡스의 사후 7배가량 뛰었다라는 점이 이 팀쿡의 경영 능력을 정말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것도 우리가 짚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팀쿡의 경영 능력이 이렇게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짚어드렸는데 팀쿡에 대한 의심도 정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음, 근데 아예 이렇게 다른 경영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본인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본인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글쎄요. 뭐 계속 좀 들어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경영 비용에 관한 효율화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 뭐 어쨌든 뭐 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잡스가 그런 부분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경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했던 행보들이 네. 그래도 경영 효율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네. 2인자 위치에서 계속 CEO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지켜봤던 그런 노하우들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네요. 네. 맞아요. 이게 갑자기 CEO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책임자로서 지켜봐왔던 것도 정말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능력치랑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좀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또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은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팀 쿡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잡스는 약간 괴짜다라는 평가도 시장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팀 쿡도 잡스 못지않게 경영인으로서 좀 부하 직원들에게 약간 힘든 경영인이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오전 3시 45분에 일어나는데 이게 시차도 있고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있다 하면 바로 직원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워커홀릭적인 면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벌레 수준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랑 회의를 하다가 중국 생산 공장에 누가 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30분 뒤에 자리에 앉아 있는 비서를 보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30분 만에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어야 했다라는 점까지 이 팀 쿡의 성격을 좀 잘 보여주는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팀 쿡은 2020년에요. 재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개인 재산으로서 이렇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근데 국내 돈으로는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은 또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뛰어난 경영 능력에 있겠고요. 이 팀 쿡은 앞으로 좀 애플 CEO로서 10년 이내에 물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임자가 회사 내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애플의 다음 CEO에 대해서 참 다양한 후보군을 내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라고 했던 발언이 2021년 당시였으니까 2031년 전까지는 또 애플의 CEO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앵커님, 만약에 네. 또 CEO가 바뀐다면 애플의 음.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 줄지도 궁금해요. 당시에 저는 스티븐 잡스에서 팀 쿡으로 바뀌던 때는 시장이 음.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긴 하거든요. 음.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정확히 언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언제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나요? 그건 그냥 아직 10년 이내 10년 정도만. 이내 네. 정도로. 근데 언젠가는 바뀌게 될 거니까 누가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팀 쿡이 또 아. 워낙 주가를 잘 끌어올렸었던 어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잡스에서 팀쿡으로 바뀌고 상승했던 것처럼 더 네.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의 영광을 막 그리워하면서 좀 네.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봐야 알 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네요. 네. 맞아요. 일단 그래도 단기적인 음. 변동성은 사실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후계자로 선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짚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팀 쿡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네. 스티븐 잡스가 팀 쿡에게 이 CEO 자리를 넘길 당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경영을 한다는 것이 이 스티븐 잡스의 조언에서 우리가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이런 조언 덕분인지 또 스티븐 잡스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던 팀 쿡입니다. 팀 쿡은 잡스와 좀 다른 방향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당부뿐만이 아니라 성향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굉장히 능력자라는 것은 되게 분명한데요. 잡스와 같은 타입으로 일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잡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기업체를 운영해 왔다면 팀 쿡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적과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다. 이윤 쪽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팀 쿡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릴 때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에 오르기도 했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5년, 2016년까지 세 번이나 이 올해 인물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애플의 CEO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참 다수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애플의 팀 쿡 CEO와 또 국내 이건희 회장과의 어떤 연도 있었나 봐요.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을 음. 때 팀 쿡 CEO가 조화를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이건희 회장과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네, 애플이 원래 삼성전자 거 제품 썼었잖아요. 네. 그런 인연이지 아,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 고객사였으니까. 기업체로서, 네, 네. 기업으로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줬다는 게 국내 음. 기업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좀 맞아요. 애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써 있네요. 팀쿡이라고 그죠? 네, 애플 팀쿡 네, 이렇게. 그렇게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조화를 우리나라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팀쿡의 명언 조금 더 음.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연약하고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참 워커홀릭인 팀쿡의 마인드가 잘 드러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음.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 탄탄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또 세계 최고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나 싶기도 음. 합니다. 팀쿡이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세요? 60년생이니까 아. 다, 60 정도? 예순 몇 예순 정도 되겠네요. 다섯 60. 살? 그럼 많으시긴 네, 하네요. 네, 그럼 맞아요. 10년 뒤에는 진짜 못할 수도 있겠어요. 아, 애플 그러네요. 경영을.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음. 63 정도 맞아요, 되면은 맞아요, 은퇴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미 그 나이를 넘어섰기 음. 때문에 그래도 또 그만큼의 노하우와 그쵸. 경력을 노하우는 완전히 있겠죠?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겠죠. 음. 그래서 이런 조언까지 우리가 명언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팀쿡 관련한 뉴스들도 함께 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요즘에 뜨겁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유료화 이야기가 계속 사실 나왔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아니면은 구독 형태처럼 좀 유료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유료화 고려한 적 없다라고 딱 음. 못을 박아줬습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은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애플을 떠나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긴 하겠지만 또 은퇴를 한다면 후계자도 애플 내에서 정하겠지만 아직 당장은 은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살짝 음. 짚어보면 좋을 것 저 이거 같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애플 인텔리전스? 음. 애플에서도 이제 AI에서 그 관련해서 계속 발전시켜 음. 나가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거를 네.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클라우드가 아. 지금 아. 유료가 되어 있잖아요. 저도 네. 구독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것처럼 음. 이 인텔리전스 서비스,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들이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돈을 혹시 내야 그거 하느냐라는 거. 이번에 그 네. 신제품 출시됐을 때 나왔던 얘기 맞죠? 맞아요. 그죠? 저 샀어요. 근데 아직은 기능이 기능이 어때요? AI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제가 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체감이 잘 안 되고 음. 앞으로 발전시키면서 좀 더 적용을 음. 시킬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할 음. 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될수록 유료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음.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거 인텔리전스가 생각보다 좀 별로다. 그러니까 직접 써보셔서 알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면은 당연히 아무도 이제 안 네.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진짜 챗 GPT처럼 그게 쓸만하게끔 네. 좀 발전이 되거나 한다면은 유료화를 해도 이제 음.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아직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챗GPT도 사실 처음에는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버전이 발전될수록 유료화가 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좀 많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인텔리전스를 뭐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섣부르게 유료화를 하기에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챗GPT에 대해서도 뭐 일론 머스크가 왜 유료화하냐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애플의 또 새로운 서비스인 인텔리전스 어떻게 운영될지도 우리가 같이 좀 예상해보고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습니다. 음흠. 또 이 팀 쿡은요, 중국에 세 차례나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중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글로벌 CEO들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과 관련을 해서. 근데 팀 쿡은 "중국이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추가 관세 부과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리창 중국 총리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이야기, 또 디커플링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팀 쿡은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야기가 또 여기서 또 이어져요. 중국 내에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서비스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AI 서비스가 중국에서 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 요즘에 엄청 발전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람들 걸어 다니면 누가 누군지 카메라로 아 인식하고, 그래요? 네, 카드로 오. 결제도 안 하고. 중국은 이제 결제는 대부분 요즘에 네.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네. 더 빠르게 완전히 하더라고요. 발전돼 있고, 네. 그런 점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음. 이 애플 인텔리전스도 중국에서 좀 자리를 잡는다 하면 잘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어 서비스는 되고 한국어는 지금 안 되지 않아요? 인텔리전스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네.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 아. 이제 소비자들한테서는 중국이 네. 워낙 큰 시장이고 네. 팀쿡한테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거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방문을 하고 중국 수요가 이번에 또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다양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중에는 뭐 트럼프 쪽에 관한 관세 우려로 뭐 좀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인식도 조금 시장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관세는 진짜 피할 수 없는, 네.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악재이기도 하잖아요. 중국 그거를. 쪽에 그래도 음. 매출처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걸 음. 어떻게 뚫고 나갈지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경영 능력이 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뭐 그쵸. 실제로 팀 쿡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엔 축하한다고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당연히 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펼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으로 애플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수입 품목에 관한 관세만 조금 어. 이렇게 한 거니까 수출에 네. 관해서는 생각보단 제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계속 좀 그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음. 지금 애플한테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중국에서는 AI 관련한 기술력을 음. 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낯설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진입을 하고 또 진출을 한다면 확실한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좀 분명해 보여요. 이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언급하는 부분이 트럼프 정부이잖아요. 근데 이 애플의 팀 쿡은 트럼프와 좀 친분을 계속 쌓아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기 행정부 시절 당시에 좀 독창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정부와 좀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음. 전화를 좀 자주 했나 보더라고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축하도 하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전화를 안 할 것 같은 시간대를 딱 노려서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정말 대단한 경영인이다. 왜냐면 남들이 통화를 안 할 때 그냥 전화를 걸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경영의 기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쿡 CEO가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어떤 대화법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연구를 좀 했었나 봐요. 그냥 대화를 하던 게 아니고 그 트럼프 당선인은 대화 주제가 여기저기 좀 넓어지거나 튀는 경우도 가끔 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할 때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깊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확한 수치들을 들면서 주제가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당시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애플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요. 미국 정부의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팀쿡 CEO의 이런 태도와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예측이었거든요. 또 2019년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완전히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폰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정말 단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와 팀쿡 간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아이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줬다라는 것이 일기 당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2기가 된다면 또 어떤 식으로 팀쿡이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랑 좀 관세 이야기 계속하면서 애플의 음. 경영에 대해서 우려를 저희가 방금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 일기 당시엔 이렇게 좀 돌파를 했었네요. 아, 일기 네. 때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한 거죠, 팀쿡이? 트럼프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트럼프랑 좀 관계를 좋게 네. 해가지고, 대화 기술을 막 세워나갈 음, 정도로 진짜 노력을 아, 많이 기울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팀쿡이 그래도 이제 애플을 이끌었던 그런 네. 기간들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네. 뭐 어떻게 이제 팀쿡이 이렇게 잘 경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문제관에서 이제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 같고 네. 이번에도 대선 당선 이후에도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을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그 네.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보면은 음. 막 트럼프 환영에 이러기가 어려운 게 너무 네.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일단은 됐잖아요. 그가 되고 나서의 이제 발빠른 조치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애플 이렇게 중국 쪽에 관한 수출에 관해서는 또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게 또 팀쿡 CEO만의 매력인 것 같기도 음, 하고, 이 애플의 CEO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던 기반이 그렇게 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팀쿡처럼만 하면 트럼프와 잘 대화할 수 있다, 관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 쿡이 IT 천재로서 이렇게 지금은 CEO 자리까지 올랐는데 또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음,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실적을 내기까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 같은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이어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팀 쿡 애플 CEO는 나이키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음. 평상시 나이키 옷을 풀 착장이라고 하죠. 아, 머리부터 그래요? 발끝까지 나이키만 입는 저 정장 입은 사진만 봐가지고 아 몰랐어요. 그런 네. 그런 생활 어, 패턴도 많이 보여주는 것 음. 같더라고요. 애플과 나이키와의 파트너십도 그럴 때마다 또 재조명받기도 음. 하고 그런 점도 여담으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 쿡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덧붙여 주실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조사한 건 다 끝났나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팀쿡이 그 또 환경 쪽으로의 그 돌파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과 환경? 이런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집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잡스가 경영했을 당시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 잡스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이제 삼성이 그때 또 막 치고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뭐 네. 갤럭시가 잘 팔리게 되고 뭐 굉장히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삼성에게 밀린다. 그리고 심지어 애플의 부품을 삼성이 납품을 했던 그런 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삼성에겐 나쁠 게 없었던 그런 시장의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팀 자체가 굉장히 혼돈이었더라고요. 그때 아. 잡스도 이제 가시고 이제 네. 뭐 그런 뭐 삼성에 밀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 그다음에 이게 뭐 노동 착취, 환경 오염, 그다음에 탈세, 뭐 오염 배출량 최고치 이런 음. 뭔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제랑 환경도 지금 떼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사안들이 있거든요. 탄소 그런 정책들 때문에 선박에서도 지금 친환경 선박, 음. 뭐 전기차 그런 시대가 왔던 것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환경단체가 애플 본사에서 막 시위도 하고 막 아.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쿡이 애플의 환경 정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음.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환경청장을 애플 경영진에 합류를 시켜요. 아. 그러니까 환경 관련한 사람을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구사일생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주주들은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환경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가닥을 잡느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을 때 딱 팀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 애플은 투자 수익률만 보는 투자자들의 돈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 이 이야기가 사실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는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가 네. 떠나면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왜 생각을 투자하나? 했던 건데 네. 근데 이 발언과 팀쿡의 이러한 경영 철학들이 엄청난 반전으로 이제 어.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2015년도 당시에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하청업체인 폭스콘한테 400메가와트 태양광 프로젝트 계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환경적인 사업을 확장시켰던 것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팀쿡의 이제 스탠스는 내가 경영도 잘하지만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평등과 인권 그리고 환경에 내가 굉장히 조의가 깊다 이런 스탠스들을 계속 보이게 되면서 실제로 뭐 관련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애플이 재활용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폰의 모든 부품을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00만 톤의 스마트폰 폐기물에서 나온 히토류를 또 회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도 사실 자원으로 굉장히 네. 지금은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철학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재활용을 일단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비용이 엄청 절감이 됐다라고 해요. 영업이익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2018년에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가동을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인식들도 계속 시장에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 와가지고 일단 재활용 에너지 기반의 생산과 친환경 제품을 유통하고 제품 폐기물 회수하고 폐기물 100% 리사이클을 통해서 환경오염 차단하고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 관한 그런 반발들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이클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00만 원 넘었던 거 알아요, 네. 애플을? 그래서 이 사이클 때문에 일단 제품의 단가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접근하기가 또 쉬워지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애플폰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크게 없잖아요. 물론 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좋은 기능 쓰려면 100만 원 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또 사이클 속에서 애플이 2030 탄소 중립 100%를 좀 선언을 하게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네. 회생을 하게 되고 환경 사업도 하게 되고 환경 사업의 수익도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잃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중국의 이런 환경 프로젝트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 쪽에서도 애플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미국 시장도 공략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말한 것처럼 트럼프와 관계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 둘 다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팀쿡의 포커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플을 좀 환경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환경 쪽에 관한 노력을 하면서 좀 선순환 구조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소비 관점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제품 단가를 낮추면서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게끔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경영적인 능력들은 진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위기를 좀 타개하려고 했던 요인들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만족감을 주고 또 새로운 진출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기업에 도움이 됐다는 게 네. 위기를 단순히 타개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는 팀쿡만의 그 경영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전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애플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팀쿡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 마인드도 알아봤고 정말 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사람인지도 봤는데 이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팀쿡에서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팀쿡이 또 어떤 경영들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지 저희가 재밌게 준비해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앵커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 물러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